한나라에서 충성심은 목숨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아이항이라는 고 살소녀는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행동이 절대적인 충성의 상징으로 찬양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상류층을 위한 오락부대에서부터 비무장지대 남쪽의 감시자들을 쏟기기 위해 지어진 가짜 마을 기정동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가 본 것은 화려한 열병식뿐이지만 2,500만 북한 주민이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탈북자들이 밝힌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쾌락조 혹은 기쁨조의 존재입니다. 북한 정권은 매년 전국 단위로 선발을 진행하는데 그 기준은 재능이 아닌 외모입니다. 탈북자 박연미의 증언에 따르면 선발된 여성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마사지, 다른 그룹은 노래와 춤을 배워 김정은 측근을 접대하며 마지막 그룹은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참여는 의무이며 가족에게는 큰 영광이라 전해지지만 거절 시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여성들은 엄격한 감시를 받습니다. 2014년에 탈북한 정경호원 영국에 따르면 현재 이 부대에 복무하는 인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보통 25세쯤 되면 경호원이나 정치적 동맹과 결혼하도록 배정되며 그들의 침묵은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스템은 김일성 시절부터 시작되어 김정일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기정동이라는 마을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형형색 세계 건물과 병원, 학교, 유치원이 있는 발전된 마을처럼 보이며 DMZ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텅 빈 콘크리트 껍데기일 뿐입니다. 창문은 유리처럼 보이도록 페인트로 칠해졌고 조명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처럼 타이머로 작동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드는 정교한 선전 프로젝트입니다. 수년간 악성기로 하루 20시간씩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으로 탈북하라는 선전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높이 160m의 국기 개양대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으며 국기위 무게는 약 270kg, 매달 전용 장비로만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가짜 번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나라 내부는 훨씬 더 두려운 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공개 처형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위협합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런 처형은 수백 건에 달하며 이때 학교와 공장이 중단되고 주민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강제로 참석해야 합니다. 전직 선정관장 진성은 중국으로 탈북을 도운 여성이 처형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형이 끝난 혹은 중은 구호를 외쳐야 하며 충분한 열애를 보이지 않으면 반체제 사상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처형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피해자의 고향에 상영되기도 합니다. 해외 방송을 시청하거나 국제전화를 걸거나 외화를 불법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끔찍한 점은 3대 세습연좌제입니다. 정치범으로 낙인 찍히면 부모, 자녀, 심지어 손자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통제구역을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인 신동혁은 그의 아버지가 탈북한 형제를 두었다는 이유로 제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극심한 노동과 부족한 식량, 만연한 질병과 학대가 일상이며 심지어 수감자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조장되어 가족 간의 유대도 파괴됩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감금이 정당하며 체제에 대한 충성이 최우선이라고 교육받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국민은 매일 지도자 숭배의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종교적 광신과 같은 행위는 다른 종교조차 온건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 노동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 폐절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도 전용 수건으로 초상화를 닦아야 하며 그 수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생활 총괄하는 자 비판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상적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의 충성심 부족도 지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이유로도 이웃,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고발해야 한다고 기대됩니다. 박연미는 이러한 회의가 공동체 내 신뢰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친구들은 진심을 나눌 수 없으며 이웃은 사상범으로 고발당할까 두려움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과 친구와의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응원이 큰 도움이 되며 더 특별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국제적 납치작전. 북한 정부가 지원한 가장 충격적인 활동 중 하나는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한 국제적 납치작전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북한 요원들은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일본 니가타에서 배드민턴 연습 후기가 하던 중 납치된 당시 13세 소녀 요코무미입니다. 그녀는 일본어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북한은 최소 17명이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했으며 한국과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지의 수십 물결표 수백 명이 피해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일부는 언어 교육이 나간 첫 훈련을 맡았고 일부는 선전 영화에 출연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한국의 영화감독 신상옥과 배우 최은희가 각기 납치되어 김정일을 위한 영화 제작을 강요다 했으며 1986년 비엔나 방문 중 탈출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납치 피해자들은 가족이자 신을 버렸다는 말을 들었으며 어떤 이는 수용소에서 강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북한의 영원히 갇힌 2세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과대기근. 1990년대 북한에서 발생한 대기근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며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60만에서 300만 명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니라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작동했습니다.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정부는 여전히 식량을 수출하며 특권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김정일은 수입 고급품에 엄청난 지출을 했고 일반 시민들은 늘 풀이 나야 생식물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훗날 탈북한 고위간부 장성택은 지도자가 기근을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은 충성 지역에만 배분되었고 다른 지역은 보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국제식량 원조도 군대로 전용되거나 국가 이익을 위해 판매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아닌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시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기근 상태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어떻게 위기를 조작하여 권력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례라고 경고합니다. 교통을 지휘하는 여성 살아있는 선전도구. 북한 선전에서 두드러지는 이미지 중 하나는 평양 여성 교통경찰입니다. 푸른색 제복을 입고 엄숙하게 교통을 지휘하는 그들의 동작은 마치 공연처럼 연출되어 현대 성과 질서를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발은 능력이 아닌 외모와 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혼이며 26세 이하, 정치적 신뢰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통정리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동기화된 동작까지 수개월간 훈련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교통을 지휘하는 평양은 차량이 7만 대도 안 되는 인구 300만의 도시입니다. 결국 이들의 존재는 실질적인 기능보다는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활기찬 수도라는 착시를 연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탈북한 전직 여성 경찰 김혜육은 이 여성 경찰들이 어떤 날씨 속에서도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근무해야 하며 피곤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기만 해도 처벌받거나 해고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치 무대의 상징이자 북한의 가혹한 일상과 열악한 인프라, 억압된 개인 자유를 감추기 위한 철저히 연출된 이미지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북한이 여성 교통경찰을 실제 교통 목적이 아닌 선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정치적 배경에 따른 사회계층 분리와 출산 통제. 가장 충격적인 비판 중 하나는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성 위출산 권리를 통제한다는 주장입니다. 인권단체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계층에 따라 출산율을 조절하려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가문 출신의 여성들은 출산이 제한되는 반면 엘리트 계층 여성은 충성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다산을 장려받습니다. 구금시설의 출산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임신한 여성이 산정관리를 거부당하거나 임신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탈북한 전직 수용소 이사 류광철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출산 관련 시술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적합한 혈통을 결합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결혼이 있었으며 이 경우 개인의 위사는 거의 무시됩니다. 북한은 송뿐, 송번이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사회계층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송부는 조상들의 체제 충성도를 기준으로 국민을 3개의 주계층과 약 50개의 하위 분류로 나눕니다. 핵심 계층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을 도운 가족들이며
이들은 평양 거주, 직업, 교육 등에서 우대받습니다. 동요계층은 전쟁 당시 입장이 불분명했던 소상인, 지식인 우선으로 제한은 받지만 충성을 입증하면 지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대계층 은지조,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 해방정기업인, 한국 일본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대도시 거주가 금지되며 철저한 통제를 받습니다. 송부는 세습되며 탈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14호수용소에서 태어난 신동혁은 간수가 자신들에게 너희는 가족의 과거 때문에 처벌받고 있다 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이사회계층 구조는 거주지, 직업, 결혼뿐 아니라 후손의 미래 전반까지 결정합니다. 지하에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터널망이 숨겨져 있으며 이는 수송용이 아닌 한국 침투용입니다. 1974년 이래 한국군은 4개의 주요 터널을 발견했으며 정보당국은 최소 20개 이상의 미발견 터널이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각 터널은 매 시간 안전무장한 병사 3만 명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DMZ를 통과해 한국 영토 깊숙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은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일부는 지하 1.6km 이상 길이이며 폭격을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보강되고 철도, 조명, 환기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정교하게 위장되어 북한은 탄광이라 주장하며 벽을 껑개칠하고 석탄가루를 뿌려 위장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건설 중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비밀 집단 매장지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한국이 예상치 못할 침공 계획의 일환입니다. 마약과 중독을 통한 대중 통제 전략. 북한은 현재 세계적인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국 중 하나로 이는 단지 핵무기 자금 조달만이 아니라 국민 통제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내 마약 중독 수준은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스 또는 크리스탈로 불리는 마약은 굶주린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허기를 잊게 하며 노동자들이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공장이 중독 상태의 노동자들로 운영됩니다. 체제는 마약 사용을 장려하는데 이는 중독자들이 통제하기 쉽고 반란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저항보다 다음 투약으로 선시하는 이존적 사회가 형성됩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수백만 달러, 수백억 원 상당을 벌어들이는 정교한 마약 밀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며 외교 가방이나 공식 경로를 활용해 마약을 해외로 운반합니다. 2014년 탈북한 전직 요리사는 북한 정부가 현대적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화학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마약의 품질은 멕시코 카르텔 수준에 필적한다고 평가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김정은이 이 수익으로 직접 이득을 보고 있으며 국민은 중독 상태로 방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세계 탈북자 암살작전 도망칠 수 없는 그림자. 북한은 해외위 탈북자, 반체제 인사, 그리고 적대 세력을 추적해 제거하려는 국가주도 암살 프로그램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는 정권 중 하나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입니다. 김정은이 이복형 인근 공항에서도 여성에게 접근당해 금지된 화학물질이 얼굴에 발라진 뒤고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도 극물, 위장장치 등을 활용한 공격이 보고되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잘 알려진 탈북자 박상학은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2011년에는 정체불명의 위장장치를 통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탈북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6년 탈북한 전직 외교관 태영호는 자신이 탈북 이후 북한에 남은 가족이 처벌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무대로 탈북자와 그 가족까지 겨냥해 보복하는 정권이라는 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사회는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군사훈련과 세뇌위 소용돌이 속어린이들, 탈북자와 인권단체 위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매우 어린 시기부터 아동들에게 군사적 훈련을 시키며 이는 사상교육 체계의 일부로 시행됩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체제에 대한 절대 충성을 주입하기 위한 심리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이들은 5세부터 기본 훈련에 참여하며 10세가 되면 일부는 모의무기 훈련과 전투 시뮬레이션 같은 고급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는 애국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폭풍군단과 같은 정예 프로그램에 선발된 아동들은 집중훈련을 받으며 희생과 책임,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최고 위협적으로 강조됩니다. 탈북한 전직 교사 이연서는 어린 학생들이 군대식 전술을 실습하며
조국 이적과 싸울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 고교육받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향후 정보 요원 역할을 맡기 위해 외국 어미대 공문화를 배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동들은 극단적인 사상 압박 속에서 자라며 자신이 인생의 사명이 체제에 복종하는 것이라 믿게 됩니다. 지도자의 초능력 이성을 뛰어넘는 선전. 북한이 선전에서 가장 대상한 주장 중 하나는 지도자들이 자연현상과 날씨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체제가 자연재해마저 권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책임의 피해 수단으로 삼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북한 언론은 백두산 위의 천둥소리와 함께 성스러운 빛이 나타났으며 성스러운 호수의 얼음이 갈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의 초자연적 능력을 상징하는 현상으로 해석됐습니다. 정권은 또한 김씨 일가가 비를 내리게 하고 가뭄을 멈추며 심지어 적대국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지도자의 응징이라고 교육받고 있으며 자국 내 재난은 외국의 기상무기 탓으로 돌려집니다. 이는 책임의 피와 동시에 지도자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직 기상학자 장진성은 모든 일기예보는 국가의 선전 방향에 맞춰야 했으며 실제 데이터와 다르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김씨 일가의 신격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에 대한 책임에서 권력층을 보호하는 이중적 목적을 지닙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여력이 없지만 일부가 소유한 기기는 실제로는 정교한 감시장치입니다. 북한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제거할 수 없는 정부 스파이웨어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몇 분마다 자동으로 화면을 캡처하고 모든 대화를 기록하며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합니다. 이 기기들은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북한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30개 미만의 내공용 웹사이트만 접속 가능합니다. SNS, 메신저, 국제 웹사이트 등은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기를 사용하려면 지문과 음성 샘플을 등록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 하면 보안당국에 자동으로 경고가 전달됩니다. 이 장치는 수시로 검열되어 불법 콘텐츠가 감지되면 즉시 신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탈북한 김기임 나욕은 보안 요원들이 검문소에서 스마트폰을 불시에 점검했고 의심스러운 내용이 발견되면 즉각 체포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른 강제 이족, 피로 결정되는 운명.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주민 전체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가족을 갈라놓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게 됩니다. 북한 전역은 송분 시스템이라는 세습적 계층 제도에 따라 나뉘며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기반해 시민을 분류합니다. 핵심 계층은 평양 및 주요 도시에 거주할 수 있지만 동요 또는 적대 계층은 오지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인프라는 열악하고 기후도 가혹합니다. 이러한 이주는 예고 없이 이루어지며 가족은 딴지 짐을 싸서 어느 집결지로 가라는 통보만 받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송됩니다. 이들은 댁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국가는 충성심 높은 사람에게는 좋은 땅을 배분하고 배신자로 간주된 자는 뻘을 주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외국 콘텐츠 소지, 해외와의 연락, 비판적 의견 표현 같은 행위는 추방 사유가 됩니다. 추방된 지역에서 주민들은 식량, 주거, 의료 서비스 부족에 시달리며 많은 이들이 무연고 상태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계급을 그대로 물려받으며 교육과 직업 기회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전체 공동체가 단지 정치적 판단 하나로 장기적인 차별을 겪는 구조입니다. 비밀의학 실험과 엘리트의 특권, 탈북자들의 심각한 폭로 중 하나는 일부 억류자가 목적이 불분명한 국가주도의 학실험의 대상으로 이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부인하지만 외부 증언과 자료는 이 같은 실험이 비공개 의료시설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탈북한 의료 전문가 류광콜 박사는 일부 수감자들이 고위층 의료한 특수의료 절차에 동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한 장기 수술 등은 오직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시행되며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기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전직 교도관은 국가 차원의 특별 절차 후 의료진이 현장에 나타나 개입하는 일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전혀 알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고위 관리들이 의료 목적으로 위해 중국 등 해외로 파견되었다는 정보도 있으며 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 협약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국제보건 미신권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효과적이며 수익성 있는 전략카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위 수단이나 민족적 자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고 체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북한 정부는 반복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무기 실험과 호전적인 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뒤 협상을 제안하여 원조, 제재 완화, 외교적 인정 등을 얻어내고 이후에는 다시 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이 전략은 더욱 정교해졌으며 무기 실험은 국제적 주요 행사와 시점을 맞춰 전 세계의 우려를 극대화하도록 철저히 계산됩니다. 전직핵 협상가 이용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협상은 시간 벌기와 국제적 이익 확보가 목적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핵 능력을 생존을 위한 방패로 간주하며 이는 다른 정권들이 비핵화 후 몰락한 사례들을 지켜보며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전략은 북한의 수조원 규모 이원조와 외교적 이점을 가져다 주었으며 핵무기 유지와 과시가 효과적이고 수익성 있는 방법임을 스스로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후계자양성 독재를 계승할 아이의 탄생. 김정은은 현재 약 9세로 추정되는 자신이 딸을 김시왕조의 4세대 통치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정치적 세뇌와 집중적인 엘리트 교육을 포함합니다. 소중한 자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그녀는 국가급 행사에 자주 등장하며 심지어 열병식에도 참석합니다. 그녀의 모든 등장은 장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치밀한 연출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개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어린 시절 경험과는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권력 승계를 위한 준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녀를 유능한 인물로 홍보하고 있으며 국영 언론은 그녀의 리더십 자질과 정치적 이해력을 강조하며 반복 보도합니다.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 교사, 직원, 또래 아동까지도 철저한 신원검증을 거쳐야 하며 그녀의 주변 환경은 충성심을 보장하고 체제의 선전서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통제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어린 아이가 억압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독재 체제를 계승하도록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국민을 섬기기 위한 리더로서가 아니라 절대 권력으로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자로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공포, 감시, 잔혹함으로 유지되는 북한 체제의 냉혹한 현실을 일부나마 드러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단지 김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이 나라는 감시사회로 전락해 주민들이 피해자이자 서로를 고발하는 감시자가 되는 구조성에 살아갑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첩보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북한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면 채널을 구독해 구독제 정권의 진실을 계속 확인해주세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충격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